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이연구소의 심룡주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겨울이 막 시작할 무렵에 2강을 찍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3강이 된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제가 좀 바빠서 출산도 많이 있고 열심히 여러분들께 진행할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자, 3강은 멘토 선정, 개체 확보 및 선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멘토 선정입니다. 두 번째는 개체, 우수한 개체, 내 육종 프로그램에 적합한 최적의 개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검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꼭지는 약 10분 전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1강과 2강에서 여러분들은 육종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품종 고양이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품종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품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육종원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는 결정을 하셨고, 수많은 품종 중에 특정한 품종 한두 가지를 마음에 두시고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신다는 전제하에 실무적인 얘기들,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요새 한참 발전기라서 이런저런 고양이 소리들 들리니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멘토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라 함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고양이와 관련되는 순종 고양이, 품종 고양이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육종 목표를 평가해주고 이 길에 어떤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배 육종가를 멘토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멘토를 선정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제대로 된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학위를 제대로 마칠 수 없겠죠. 또는 학위를 받는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학위를 받았더라도 학위 논문의 질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멘토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경력, 전문 지식, 자신과의 지리적 거리, 언어 장벽, 그 멘토 자체의 인성, 국제적인 또는 국내 시장에서의 지명도, 자신에 대한 통제의 강도, 대중적 평판 등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가 되게 많죠. 하나하나 간략히 알아보자. 경력.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육종가 본인의 경력이 수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4, 5년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왜 4,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꼭 정하느냐 하면, 육종가가 되기 위해서 해당 선배가, 그 사람이, 그 선배 육종가가 개체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개체가 성장해서 첫 번째 새끼가 나오는데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을 잡습니다. 넉넉히. 그 다음에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아니죠. 그 사람이 캐슈에도 나가보고 관련한 서적도 읽고 이런저런 고객들도 맞이해보고 캐터리 내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난관들도 거치려면 또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최소한 4년여의 시간을 경험해야 육종가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겪게 됩니다. 즉, 4년, 좀 더 많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육종가는 자신에게 가르쳐줄 게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경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 고양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지는 이미 전 강의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문 지식의 상당 부분은 서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적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 지식을 좀 더 깊이 실무적으로도 경험하고 있는 선배 육종가, 즉 멘토로부터 이른바 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생물학이나 동물학이나 또는 수의학에 조예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육종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것 이상의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양한 고양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그 클레임이 정당한 클레임인지 또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적절한 불합리한 클레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체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배 육종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선배 육종가, 멘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죠. 지리적 거리. 정말 우수한 육종가, 최고의 육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아요. 그리고 동시에 언어 장벽, 영어만 해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 어떡하겠습니까? 구글 번역기를 쓸 수 있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당장 답답함, 한국인끼리 아무리 언어가 잘 통한다 할지라도 당장 답답한 것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1년에 5번씩 갈 수는 없겠죠. 즉 지리적 거리와 언어 장벽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성, 멍멍이 쓰레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는 한데 인성이 틀려 먹었어요. 그냥 양아치예요. 깡패예요. 그렇다면 배울 게 없는 거죠. 설사 배울 게 있더라도 배울 수가 없죠. 대중적인 지명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름도 못 들어온 사람을 멘토로 모신다. 실제로 배울 게 있다 할지라도, 이건 대단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배울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떤 스승님께 배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계제가 없는 거죠. 통제의 강도. 이제 국내에 보통 적지 않은 육종원에서 이런 문제를 내보이고 있는데, 쥐잡듯이 잡아요. 후배 육종과 멘티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습니다. 렉돌 쪽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고, 기타 다른 품종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자기도 똑바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도 어버버버버 하고 있으면서, 자신도 미천이 별로 없으면서 번식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나에게 분양받은 개체는 한 번만 번식하고 중성화해라. 2년에 한 번만 번식해라.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육종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입니다. 즉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윤리만을 들이민다면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평판 역시 중요합니다. 지명도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다들 손가락질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인성도 괜찮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다들 수근거려요. 그건 역시 내가 앞으로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 일을 하는데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의 평판이 좋지 못하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완벽한 사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런 요건들을 분석해서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스승이 완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육종원 프로젝트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가 좋은 멘토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럼 어떤 멘토는 절대로 안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의 부연 설명입니다. 첫 번째, 과대 포장형.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의 육종원도 거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속은 빈쭉정이면서 삐 아웃입니다. 과대 포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20세 이상의 성인 또는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시면 알죠. 두 번째, 일자 무식형. 이게 국내 정말 흔한 케이스인데, 어떤 육종원은 가면 고양이의 고자와 관련되는 책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고무신, 고스톱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수년 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 꽤나 오래된 렉돌 육종가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육종가라는 칭호를 별로 쓰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번식가라고 불러오시면 돼요. 책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거기에 찾아가신 어떤 브리더 지망생께서, 육종가 지망생께서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책을 뭐 어떤 걸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거 다 쓰레기라고. 내가 벌써 이거를 5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박사 학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무식형.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삐. 세 번째, 깡패 내지 협잡꾼형. 이 바닥에 참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보통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바닥에서 일하는, 그건 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 전체, 동물과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에 있어서
일을 하는 분들 중에 30%는 사기꾼, 30%는 개새끼, 30%는 협잡꾼, 30%는 쓰레기, 그럼 120%는? 네, 거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중첩될 수도 있으니까. 한 0.1에서 1% 정도는 청정지대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좋은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꾼, 협잡꾼. 협잡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깡패, 다 아시죠? 윽박지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불이익을 강요하고, 이 안 좋은 얘기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개를 키우시던 분들 중에 고양이로 넘어오신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네, 깍두기 형님들 있죠? 이런 형님들. 그냥 장사꾼.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냥 장사꾼.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장사꾼형. 물론 배울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배울 거는 장사의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좋은 육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육종가는 무엇?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술을 하면 경제적인 성과도 나오는 거죠. 그냥 장사꾼은 장사하면 됩니다. 네. 도덕군자형. 내가 말이에요. 우리는 고양이는 생후 2년이 지나서 번식을 하고 2년에 한 번 교배하고 한 번 교배하면 얼마 동안 쉬어야 돼요. 이 생후 2년이 넘어서 교배를 하는데 2년에 한 번 교배하면 결국 평생 동안 걔는 한 번 새끼 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고양이를 받아온 가격은 한 마리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인데 한 번 새끼 나와서 한 마리 나왔어요. 그럼 난 뭐예요? 망했죠.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써 있습니까? 티카에서 그렇게 하랍니까? CF에서 그걸 요구해요? 유럽연합 애니멀 액트에 나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고양이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건강상의 제약이 있다면 당연히 번식을 늦추는 것이 맞지만 2년에 한 번 번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고양이는 평생 동안 성적 능력이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발정이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거 그냥 혼자 하라 그러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반드시 피해야 할 멘토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멘토는 브리더, 즉 육종가를 의미하고 이 육종가는 육종원,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캐터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있고 어떤 그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 즉 육종원이 있다고 할 때 그 육종원들은 어떻게 또 선별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그 사람이 설명하는 육종원들을 좀 더 얘기해 보자면 특정한 육종원을 찾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찾아가면 위생 상태, 환경이 고양이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널찍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검역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 서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고 이쪽에 한 덩어리 더 있습니다. 최소한의 고양이 관련되는 수십 권 정도의 책은 가지고 있고 그 책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블로그에서 이미 잘라낼 수 있어요. 적절하지 못한 육종과 적절하지 못한 육종원은 어떻게?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그 품종과 관련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또는 기껏해야 몇 마디 있는데 남이 써놓은 거 다 베껴온 거야. 자기가 쓴 건 하나도 없어. 자기 고양이를 소개하는, 그래서 앙 이쁘종 맛동산도 잘 만들어 용 유치원입니까? 이건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프로는 뭡니까?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 고양이에 대한 이해, 철학, 전문 지식의 수준, 그 고양이를 통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대중을 상대로 고양이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는 프로젝트는 무엇인지를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고양이랑 놀고 있는 사진, 우리 고양이 예쁘죠? 우리 고양이 똥꼬발랄해요. 저는 전문가 집단, 즉 육종가가 야옹이 표현을 쓰는 것,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펫을 목적으로 한다, 펫을 구하기 위한 곳이다,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육종가가 되기 위한 곳은 그런 곳에서 동물을 받는 순간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자신에게 동물을 준 사람에게 배우는데 그런 사람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똑같이 거기서 해쫑 맛동산도 만들었어용 이런 얘기다 쓰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종과 집단 전체가 펫샵보다 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육종과 집단이 펫샵과 구분이 안 되는 고양이와 관련된 각종 카페에 갔을 때 육종가들이 욕을 처먹는 이유는 뭡니까? 국내 육종과 집단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길을 답습하고 싶습니까? 그럼 가십시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자신도 망할 겁니다. 그들처럼. 부드럽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좀 제가 피치가 올라가는데 육종과 집단과 관련되는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좀 흥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성공한, 윤리적으로 완벽한 또는 완벽에 가까운 완벽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육종학자나 유전학자나 수의학자와 견주어도 고양이에서만큼은 밀리지 않는 그런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꼭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양이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